여러분, 안녕. 현동생이고요. 자, 오늘 2단원 처음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뭐, 여러 가지 수업, 차시의, 뭐, 이유나, 뭐, 야영이나, 뭐 수업, 뭐,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영상으로 여러분이 시청해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48쪽, 2단원부터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교과서 48쪽 피고요. 자, 몇 가지 내용들 체크해 볼 건데요. 교과서 속에서요. 자, 일단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대외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순차적인 흐름으로 알아보게 될 건데,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반적인 뭐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이야기할 때 조공 책봉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중국이 상위 위의 국가고 우리 고구려 백제 한반도 국가가 아래 국가로서 중국의 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그들하고 뭐 무역을 주고받거나 혹은 중국이 우리한테 물건을 하사 형식으로 주게 되면서 그들하고 뭔가 경제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부분을 조공책봉 체제, 조공책봉 무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고조선과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랑 어떻게 교류하고 있었냐? 뭐 주로 중국을 이야기하겠는데요. 네, 중국의 제나라와 교류하고 연과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우리가 수업 중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한반도 남쪽의 진과 네,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네, 결과적으로 네,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네, 고조선 멸망했었고요. 자, 이후에 철기를 바탕으로 한 여러 국가들의 성장, 그 국가들 내부에서 중국 화폐들의 일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가 중국하고 교류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교과서 48쪽에서 확인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일부 정리해 본다면요. 네, 동아시아 체제는 네, 조공, 책봉 질서라고 하는 뭔가 경제적인,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 중국이 위고 다른 국가들이 아래,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국가들이 아래의 질서에 위치하면서 뭐 우리가 낮았기 때문에 뭐 기분이 나쁘고 힘이 약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다른 국가랑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그런 방식들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들하고 경제 교류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체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네, 대신 주변국인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우리 고대 국가들은 네, 통치의 정당성을 중국으로부터 획득하였고 나아가서 하사품과 같은 중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경제 교류를 중국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으로 삼국에서 조선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고조선 때는 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와 교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다만 연관은 대립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네, 한나라와 같은 경우하고 뭔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조선은 위만 조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수업 중에 한번 했었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반도와 관련된 세력으로 추정되긴 하나 중국에서 넘어온 철기를 들고 온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중개무역 하다가 한나라 쪽에 반발감을 초래해서 결과적으로 위만 조선 무너지게 되겠고요. 네, 그 이후에 한반도의 철기 유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흔적을 봤을 때 중국 화폐가 보이고 있고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교과서 49페이지에서 내용들 몇 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일단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다원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일원화가 아니라 다원화. 그러니까 한쪽의 국가가 엄청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만 힘이 강한 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이런 국가들도 같이 힘이 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 중국만 하늘의 아들로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구려에 영락과 같은 연호가 있는데 이는 광개토 대왕의 연호이기도 하면서 연호를 썼다는 자체가 중국과 다른 세계관으로서 독자적인 한반도 세력, 고구려 세력들의 힘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태왕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독자적인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한 광개토 대왕 능비에 일부 나와 있는데 천재지자라고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 아들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내용은 광개토 대왕 능비와 충주 고구려 비에서 일부 내용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삼국통일 과정 일부 배웠었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과서 49쪽에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6세기 말 7세기 초부터 고구려가 수나라랑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고구려가 잘 막아냈죠. 을지문적의 살수대첩 유명하죠. 자, 그 이후에 중국은 당나라로 바뀌었고요. 자, 당시 당나라도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시성의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수가 안시성 싸움을 통해서 당나라의 침략을 잘 막아냈다라고 했고요. 수업 중에 고구려의 산성구조 덕분에 고구려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네, 신라와 당나라가 결국 동맹을 체결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왜 수업 중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춘치가 원래 고구려 갔다가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당나라로 외세한테 동맹을 요청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해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네, 나당 전쟁 과정에서는 우리가 매소성과 기벌포 위주로 한번 배웠던 것 같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백강 전투라고 하는 내용도 보이고 있습니다. 백강 전투. 자, 바로 백제가 멸망할 때쯤에 일본군이 와서 이제 백제의 부흥을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국제적 배경으로요. 이런 게 있대요.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로 자, 신라가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또한 이건 내부적인 이유겠죠. 자, 외부적으로는 당시 토번이라고 하는 이민족 내지 다른 기마민족,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그 토번과 당나라가 뭔가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되면서 당나라가 한반도 내부 상황에 간섭을 크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겠습니다.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요. 자, 4세기경 되면 보통 우리 4세기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시대는 중국만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도 신라도 힘이 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로는 중국이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5세기 정도가 되면 위진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중국의 분열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특히 한반도 내부에서 고구려가 막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네, 중국만큼이나 힘이 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체크했던 네, 독자적 천하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락이라고 하는 용어, 태왕이라고 하는 용어, 천재지자, 네, 고구려 왕을 천손으로 보고 있는 것, 네, 심지어는 신라의 왕을 뭐 노객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라고 하면서 뭔가 막강한 고구려의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게 중국만 천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도 나름의 천하관, 막강한 힘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광개토 대학릉비나 충주 고구려비의 그러한 내용들의 일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뒤이어서 백제나 신라도 나름 네, 중국이 분열기였기 때문에 뭔가 독자적 천하관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네, 살수대첩, 네, 고구려하고 수나라 싸우고 있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었죠. 네, 살수라고 하는 강둑을 막아놨다가 수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빵 터뜨려가지고 거의 전멸에 가깝게 수나라 군대를 잡아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이죠. 안시, 성주, 양만춘이 당나라 군대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더라. 네, 고구려의 한반도 방파제 역할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이후에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백제 고구려 순서로 멸망했었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에 뛰어들면서 네, 왜군도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백강 전투에서 목격되고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나당 정쟁.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매소성 기벌포 전쟁을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삼국 통일이 신라에 의해서 완성되더라. 자, 앞에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일반적인 삼국의 중국하고 외교 관계 봤다면요. 네, 50페이지에서는 통일신라랑 발해가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볼 건데, 결국 중국하면 당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네, 신라. 네, 나당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무조건 원만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보긴 어렵긴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이 선진 국가니까 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있겠고요. 뭐 심지어는 뭐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의 빈곤과라고 하는 외국인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당나라랑 무조건 뭐 적의 관계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의 산둥반도를 보면요. 중국에 튀어나온 지도가 있다고 했죠? 여기가 산둥반도인데요, 여기가 산둥반도인데,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 신라원 같은 신라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뭐 기관들의 명칭이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수업 중에 강조했던 것은, 네,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당에서도 활동했던 무장인 군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신라로 넘어와서 신라 왕실의 뭔가 지원 아래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에 뛰어들고 있다. 마지막에 결국 왕이 계승 다툼에 뛰어들어서 암살당하게 된다라고 배웠던 것 같고요. 자, 신라 위에 발해 있죠. 발해. 통일신라와 발해. 남국 시대니까 같이 봐야겠죠. 마찬가지 중국은 네, 당나라이겠죠. 우리가 무왕, 문왕, 선왕 뭐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자, 전반적으로 무왕 때는 당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만 자, 문왕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발해와 당이 우호 관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발해 중앙 제도 같은 것도 보면 당을 모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독자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자, 어쨌거나, 자, 발해도 뭐 신라처럼 발해관이 설치될 만큼 네, 중국하고 당나라랑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네요. 자, 방금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자, 신라와 발해의 교류, 중국, 당나라랑 교류겠죠. 당의 산둥반도에는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 신라원이 있었다. 자, 그만큼 당과 신라가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심지어 당에서 활동했던 장보고라고 하는 군인은 이후에 한반도 그 신라로 넘어와서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다. 자, 또한 발해는요, 당, 신라와 전반적인 대립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무왕 때 특히 당과 경쟁 관계로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했으나, 네, 문왕 이후에 발해와 당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심지어 발해 사람들이 유학생으로 당에 파견 다녀오기도 하고요. 물론 신라 사람도 그렇고요. 네, 산둥반도에 신라처럼 발해관이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대 대외 교류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감. 자, 그 다음에 중국하고 대립하고 교류하면서 뭐 통일신라든 발해든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 계속 대립 아니고 계속 교류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중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려의 대외 교류로 넘어가 보려고요. 바로 이어서 고려의 대외 교류 한번 보시죠. 네, 계속 이어서 51쪽의 대외 교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직전에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감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는데 네, 고려 시대도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 10세기와 12세기 정도쯤 되면 마찬가지로 중국의 상황이 네, 중국만 힘이 센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국가들을 각자 개인이 힘이 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대 국가 시대에는 그 독자적 천하관, 중세 고려 시대에는 다원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고려도 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고려 왕을 마찬가지로 천자나 황제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고구려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심지어 황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네, 고려 초반기부터 거란, 나중에 요나라가 되는데요. 거란하고 많은 갈등들을 하게 돼요. 크게 세 차례에 걸친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차 침입 때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외교 담판을 통해서, 자, 너희 거란이 쳐들어온 이 이유가 송나라 때문이지 우리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을게. 대신 우리 영토가 원래 이 강동 육주라고 해서 6개의 주가 있었어. 근데 너네가 그걸 가져갔었거든. 그걸 다시 되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오히려 거란 침입 이후에 영토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고려가 다시 송하고 교류하니까 너네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해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겠고요. 네, 그때는 심지어 국왕이 안동까지 도망가게 되는 나주까지 도망가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침입. 자, 교과서 텍스트엔 보이지 않지만 지도에 양규가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3차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웬만해서 거란 세력들이 고려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주 크게 전면전 과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고려가 안정적인 대외 관계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자, 또한 거란의 침입이 이후에 반복되는 걸 원치 않아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적 국제 질서, 고려 시대에 중국뿐만 아니라 고려도 힘이 강했어요. 약 10세기에서 12세기 다양한 국가들이 힘이 셌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도 강했고요, 송나라도 강했고, 거란도 강했고요, 금나라, 여진이 세운 국가죠. 금나라도 강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결국 한국사니까 고려와 같은 경우를 보면 여전히 중국 송나라랑 조공 책봉 체제 아래서 송나라가 법적으로나 국제 질서 상위에서는 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도 천자나 황제 혹은 황제국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큼 강한 모습을 고려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란의 침입 과정들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거란이 침입했죠. 소송영이 쳐들어왔지만 너네 송하고 왜 교류해?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라고 쳐들어왔지만 어떻게 한다?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오히려 빼앗긴 강동 육주, 뺏겼던 강동 육주를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요청해서 고려가 영토 확장을 하고 있겠고요. 자, 또한 다시 송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거란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국왕,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위기가 있었으나 양규가 잘 막아냈고요. 자, 결과적으로 또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그래서 3차 침입이 발생하는데 유명한 강감천의 귀주 대첩을 통해서 아주 크게 거란을 물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거란 침입 잘 막아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경 일대에 나성을 쌓거나 천리장성을 북방 영토 라인에 쌓아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52쪽 여진하고 몽골하고 대외 관계입니다. 물론 홍건적 왜구도 있긴 한데요. 자, 주로 몽골의 내용이 핵심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몽골이 나중에 원나라 되면서 원 간섭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몇 가지 내용들 교과서에서 체크 같이 해보면요. 자, 일단 여진하고 관련해서는 자, 윤관이 조직했던 별무반 잘 기억을 해보세요. 결국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 편성해서 갔다가 동북 구성 쌓고 뭔가 그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가 다시 여진이 요청하니까 그 지역을 안납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진이 나중에 금나라가 돼서 결국 이자겸 때 금나라한테 사대합니다. 고려가 밑으로 들어가고 사대하는데 그 전에 고려 초기에 윤관이 별무반 편성해서 동북구성 쌓을 만큼
고려가 여진을 되게 잘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몽골 보시면, 자, 몽골이 전반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시기는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씨 무신 정권기인데요. 자, 최씨 무신 정권은, 네, 무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죠. 그래서 백성들은, 내륙에서 몽골군의 피해를 받으면서 아주, 심각한 피해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개경으로 다시 원래 수도로 환도되었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우리가 전반적으로 원간섭기다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자, 그래도 자,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맞서서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가 네, 강화, 진도, 탐라, 제주도까지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자, 홍건조가 왜구의 침입. 자, 끊이지 않았죠. 고려, 내내.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도 우리 수업 중에 배웠듯이 북계와 동계로 구성되는데 그게 북계의, 네, 뭐, 여진이나 몽골, 뭐, 이런 세력들을 막기 위함이었고, 동계와 같은 경우, 네, 왜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모두 양계로 편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죠. 네, 고려와 여진의 관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네, 여진이 자꾸 농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려 쳐들어와서 약탈하니까 네, 윤관에 의해서 별무반이 편성돼서 네, 동북 구성도 건설할 만큼 여진 세력을 잘 통제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여진이 우리나라 땅이니까 다시 되돌려줘라고 해서 다시 고려 안으로 별무반 동북 구성 세력들이 돌아오게 되겠는데, 자, 여진이 오히려 강해져서 금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고려에게 우리가 위야, 너네가 아래야, 사대해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결국 이자겸식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려의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 이후에 묘청 세력들이 이 억눌린 고려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 된다라고 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었죠. 몽골의 침략, 네, 고려를 방문한 몽골 사신 저고여가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몽골이 군대 끌고 내려오게 되겠고요. 자, 당시 고려는 무신 정권기 중에서도 최씨 무신 정권기였고 무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몽골하고 일부 화친하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려 백성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무신정변, 무신정권 무너지게 되면서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삼별초 세력들은 여전히 다시 돌아왔지만 무신정변의 자녀 세력들이죠. 네, 몽골 세력하고 뭔가 갈등, 경쟁, 몽골 세력들을 국토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저항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 네, 별다른 거 없습니다. 고려 전반에 걸쳐서 북쪽에서는 홍건적, 그리고 동쪽 바다 쪽에서는 외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고려 말에 신흥 무인이 성장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라고요. 이성계. 교과서 53쪽에 보면 지도와 함께 고려의 무역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네, 고려하면 네, 병란도 잘 기억해 보세요. 병란도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성강 하구, 네, 북한 쪽에 있었던 항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한 몽골의 간섭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몽골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고려의 문화가 원나라에서 유행하기도 하는데 네, 그것을 고려양이라고 부르고 있겠습니다. 방금 봤던 내용들 정리해 본다면 네, 병란도를 통해서 고려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뭐 오늘날의 서울의 항구로서 인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간섭기, 네, 서로 문화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혼할 때 그 옛날 전통 혼례에서 했던 연지, 곤지, 수주 뭐 이런 거 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방금 이야기한 고려
대외교류 정리해보면 고려의 다원적 천하강 고려도 고구려처럼 천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중국만큼이나 강한 국가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네, 고려 같은 경우 대외 교류할 때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를 활용했다. 자, 바로 이어서 조선 전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세 번째 대외 관계로 조선 전기 대외 관계 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대외 관계 교과서 54쪽에서 밑줄 그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4대 교린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을 4대합니다. 중국을 높게 봅니다. 명나라를요. 자, 반면 교린이라고 해서 여진, 일본과는 뭔가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아주 무섭게 대하기도 하죠. 네, 그것을 다 정리해서 4대 교린이라고 부르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하고는 일반적으로 조공 책봉 체제 갖고 있다라고 지난 고대 외교 관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것은 여진과 일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조선 세종 때 쓰시마, 서물, 대마도서를 토벌했다. 일본에 대해서 강경책 쓰고 있는 거죠. 자, 또한 같은 해 세종 때 사dun과 육진을 개척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했다. 이 또한 여진 세력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 자, 여진과 일본인들에게 뭐 기화할 경우 관직과 토지를 주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이득, 그러니까 무역소나 뭐 항구를 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조선이 보여주고 있는 회유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 전기의 전반적인 외교 관계에 4대 교린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4대와 교린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선은 중국에 대한 4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책봉 질서 내에서 명예 상위 지배를 인정한 뒤에 네, 뭐 문화 교류들을 하고 있고요. 교린, 네, 일본하고 여진하고 관계 속에서 그들한테 호되게 하거나 풀어줄 때도 있다. 네, 그 과정에서 사군 육진, 대마도 정벌과 같은 강경책의 모습을 보았고, 네, 회유책으로는 무역소, 개항, 귀화, 토지 나눠주는 것 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진왜란과 자, 호란을 통해서 전반적인 조선의 대외 관계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임진왜란 겪으면서 약 7년 동안 조선은 아주 큰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쉽게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이야기하는 게 뭐 명나라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명나라 군대가 참전해서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명에 대한 숭상, 명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명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 분위기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본과 같은 경우 그 임진왜란 가정 속에서 조선인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뭐 성략이나 도자기 기술들이 발전했다라고 하고요. 자, 명나라와 같은 경우는요. 자, 전쟁 과정에서 국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힘이 약화되고 만주 지역에서 이민족,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국가가 후금,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후금, 청나라 이런 세력들이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호란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자, 그 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전반적인 뭐 이유랄까요? 뭐 그런 뭐 원인으로 좀 넓게 보는 것 중에 뭐 광해군의 중립 외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광해군은 명나라 편도 아니고 후금 편도 아니고 애매한 편들을 들었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도 불만, 후금 세력 입장에서도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 광해군의 이런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서인 세력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결국 명나라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건데 광해군은 어찌 명나라 편을 쉽게 들지 못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네, 쿠데타에 성공했고요. 왕위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인조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 바로 대외적인 정책 자체가 후금을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 후금이 군대 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감히 오랑캐한테 뭔가 침입을 당했고, 심지어 그 오랑캐, 청나라에게 위에, 그들이 위고 우리가 아래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굴욕이다라고 해서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북벌과 같은 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정벌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양란이라고 적어봤는데 임진왜란, 아까 이야기했던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것들을 통칭해서 두 개의 큰 난이다라고 해서 양란이라고 부르고 있겠고요.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 도움을 받았으니까 명나라를 겁나 좋아하더라. 자, 또한 일본에서도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에도 막부라고 하는 새로운 막부가 출범하게 되었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 내에 조선인들을 납치해서 갔기 때문에 성리학이나 도자기 기술이 발달되겠고요. 중국에서 보면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후금이 청나라로 바뀔 만큼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광해군 때부터 중리배교를 하면서 계속 서인들이 그 이후에 명나라만 좋아하더니 후금 오랑캐 세력들이 힘이 강하자 조선의 외교 관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서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호란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네, 치욕스럽다.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나중에 북벌이 전개됩니다. 북벌 운동이 전개되게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조선의 대외관계 정리한다면, 네, 조선은 어떤 나라한테는 섬기고, 어떤 나라한테는 강하게, 그리고 회유책을 쓰면서 어울리고 있더라. 그래서 주변국하고 어째저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임진왜란과 호란, 양란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외 관계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대외관계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로 갑니다. 대외관계 마지막 조선 후기입니다. 자, 교과서 57쪽 같이 한번 체크해보죠. 자, 조선 후기 보면요. 자, 아까 호란을 겪으면서 오랑캐의 침입에 대한 굴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때문에 북벌 운동이 전개됩니다. 북벌에 대한 정벌을 희망했었고요. 자, 그런데 실제적인 힘은 없어서 북벌은 뭐 전개되진 않아요, 현실에서. 근데 서인들이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강한 지배 논리가 되는 거죠. 네, 서인들은 여전히 명나라나 전통 중국 한족을 선호하고 있었잖아요. 그들 사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랑캐, 후금, 청나라 세력들은 나쁘고 똑똑하지 않고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명나라가 사라져서 중화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중화를 조선이 이어받는다라는 주장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조선 중화주의 혹은 소중화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가 뭐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힘이 강하고 발달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서 연행사를 보내서 그들의 문물을 목격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겠고요. 이후에는 심지어 18세기 이후에 실학자들 중에 청나라 문물을 적극 받아들입시다라고 주장했던 북학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북벌하자, 싸우자, 그들 별로다 라고 하는 입장과 아니야, 그들도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입장으로 입장이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네, 북벌운동의 전개 보면 네, 억울하고 치욕적인 외교 관계를 후금 청나라랑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자. 네, 그런데 현실에서 실행되진 않고 서인들이 오랑캐 싫어서 호란이 일어났었으니까 호란 겪은 이후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뭔가 현실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중국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이제 명나라의 그
뭐랄까, 전통을 우리 조선이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 후금 청나라가요, 굉장히 발전되고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 문물들 보고 있겠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하고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겠습니다. 자, 58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일본이나 전반적인 상업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일본하고 임진왜란 겪으면서 뭔가 호란처럼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에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의 적극적인 조선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의지 때문에 조선도 통신자를 보내서 일본하고 다시 외교 관계를 맺게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전쟁 포로들을 교환하거나 문물을 교류하는 모습도 일부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는데, 자, 계시무역은 국가가 인정한 공무역이고요. 후시무역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사무역입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사무역, 후시무역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긴 하죠. 조선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모습도 되겠지만, 그만큼 상업이 발달해서 국가 권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대상인 집단들이 국내에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개성의 송상 들이 아주 해외 무역까지 주도할 만큼 크게 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자, 외국하고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 작물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상품
일본과 임진왜란 겪으면서 좀 낯설거나 친하게 지내지 않았죠. 적대 국가였으니까. 자, 그런데 기후 약조를 계기로 해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되겠고요. 자, 에도 막부가 자꾸 손을 내밀어서 그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이후에 조선도 통신사를 파견하고 있더라. 자, 상업의 발달, 조선 후기 상업 발달 보면 국경에서 게시무역, 공무역뿐만 아니라 후시무역, 사무역의 형태도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뭐 농사가 잘 된다든지 상업 거래가 활발해졌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조선 전기에는 공무역만 인정했었거든요. 자, 또한 사상이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개성, 송상, 의주, 만상, 동래, 내상 등 이들이 국내 무역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까지 뛰어들고 있고요. 때문에 다양한 외국 작물들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조선으로 건너오고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본다면요. 조선 후기에는 네, 그 청나라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플러스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애매한 입장들을 양쪽의 입장들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겠고요. 자, 조선 후기 경제가 발달되면서 사무역도 발달하고 다양한 상인의 형태도 등장하게 되고 또한 외국 작물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선생님하고 함께 자, 2단원 아주 대외 교류 부분을 쭉 정리했습니다.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요. 크게 4개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본 겁니다.